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안녕하세요. 최미나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가 함께 사는 도시를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는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연구들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계획한다는 것은 되게 다양한 성격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만 명이 함께 사는 신도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집에 살고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사무실 공간 또는 공장 같은 그런 여러 일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 또는 그에 필요한 학교, 쇼핑을 하기 위한 상업시설, 도로, 공원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이런 이제 종합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도시 속에서 공간을 만들 때는 그 기존에 만들어진 도시 환경을 존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좀 더 어떤 기능이 필요할지, 좀 더 어떤 공간이 요구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들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도시는 만남과 시간으로 태어난다. 책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가로서 여러 도시계획 프로젝트와 연구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는 도시계획가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도시는 그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끼고 생활하는 그 모습대로 도시는 결국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도시를 만들어 나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공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도시는 좀 더 여러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공간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어떤 공간들이 우리 도시 속에서 가치를 지니는지 그런 공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또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을 지닐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지닐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책을 썼습니다. 현대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서울은 매우 역동적이고 빠르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도시가 획일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크게 아파트 단지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이미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도시를 덮고 있고 그를 따라서 우리 도시 환경도 조금 획일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환경은 우리나라에서는 20층, 30층 정도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건축물의 사이즈가 사람과 교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인간적이고 조금 사람과 교감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 환경 전반이 프랜차이즈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큽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도시 이곳저곳에 생겨나는 것처럼 기존에는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가게들, 다른 특색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도시가 균일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 속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처럼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길이 사라지고 우리 도시는 이전에는 자연과 인공의 도시 환경이 잘 조화를 이루던 도시였는데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조금 사라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1990년 마을이 들었던 곳들을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채우게 되면서 그 전에 도시 공간은 골목길에서 그 동네에 산 사람들이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간이었는데 다시 자동차들이 채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자리하는 위치는 점점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 도시의 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길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현재 시점의 도시를 본다면은 사람보다는 자동차가 위주로
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보행자 도로도 만들고 자전거 길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는 일단 도시 자체가 다른 나라의 도시에 비해서 도시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도시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길의 넓이도 넓고요. 길이 넓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길을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도시라는 공간은 길과 자동차에 의해서 양쪽이 단절된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마음에 드는 눈에 띄는 공간이 있어도 건너가서 저쪽 도시 공간을 이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이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조금 잘 아는 이제 유럽 도시들을 말씀을 드리면 유럽 도시는 사실 우리나라 도시에 비해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도시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 도로는 훨씬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좁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길이 좁고 노면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라 돌을 깨서 놓은 포석도로 같은 것들이다 보니 자동차가 천천히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이 좁고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다 보니 그 공간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이용하기 편한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도시도 사실 지금처럼 다 사람 위주의 길이었던 건 아니고요. 1950년대 계획을 보면은 샌느 강 전체를 고속도로로 바꿔서 그 전체를 쌩쌩 자동차가 달리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다행히도 그런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고요. 근데 한 1970년대 말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그러니까 자동차 위주로 맞춰가던 도시가 사람 위주로 돌아오고 도시에서 자동차를 점점 몰아내고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게 하고 그 빈 공간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도시에 가보면은 길은 좁은데 좁은 길에 노천 카페들이 복닥복닥 들어서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생활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도시와 다른 나라 도시의 길의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타인과 많이 교류하기 위해서 도시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현대 도시 생활 속에서는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생활이 변화가 되면서 타인과 만날 기회가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수록 도시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공간들은 공원이 될 수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양하게 열려있는 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공터나 길 모퉁이 같은 일상생활에 어디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도시 속에서 텃밭이 되게 중요하게 구상되고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우리 도시 속에서 만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텃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채소를 재배하고 그걸 또 같이 나눠 먹으면서 도시 속에서 그런 여유와 만남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돼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셀로나에 보면은 카이사 포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섬유 공장이 이제 더 이상 이용되지 않으면서 그 시설을 아트센터로 이제 변화를 시킨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 가면 되게 좋은 게 제가 전시회에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건물의 가장 위에 있는 테라스를 구경할 수 있고 그 오래된 벽돌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르셀로나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시설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행태를 충분히 예측을 하고 사람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계를 나누고 그에 따라서 자기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를 좀 지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리에 가보면은 이제 소르본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는 그러니까 커다란 대학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일부분들을 빌려서 같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옆에 있는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랑 그냥 식당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함께 나누고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치가 있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간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동네들, 작은 골목길들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공간의 다채로움이나 생동감이 이런 공간에는 남아 있고요. 익선동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시 공간은 아닙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개발 사업가에 의해서 단지가 개발이 된 것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한옥의 모양과는 매우 다른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선동은 그 자체로 100년 동안의 시간을 잘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모뉴먼트 위주의 건물이 아닌 그런 작은 동네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현재 도시와 어우러진 우리 도시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들고 싶은 도시의 모습은? 제게 도시란 사람이 생활하는 삶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환경인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그 도시 공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자기 생활이 다시 다른 형태로 각색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서로 따뜻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도시 공간은 사람의 생활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활한 도시 환경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면은 우리가 낮 시간이고 저녁 시간에 편하게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도시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시가 너무 획일적이고 단조롭고 또는 위험한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하는 자기 방 안에서만 꼭꼭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간은 그 사람의 생활의 틀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풍요로우면 그 속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교류하고 그 사회는 좀 더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사람과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도시는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 각각의 모습이 있고 각각의 생활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생활의 모습들이 풍요롭게 담길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첫눈이 오는데 나는 누군가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만났다, 이러면 참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토리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담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고 다양한 모습의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이 담겨 있는 공간을 우리 도시 속에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시는 도시계획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계획하는 공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이 공간은 내가 만드는 공간이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다 함께 이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이 행복해지는 도시 만들기. 도서명 도시는 만남과 시간으로 태어난다. 저자 최미나. 출판사 샘터사. 그는 1932년 2월에 내 삶으로 들어와서 다시는 떠나지 않았다. 유대인 의사의 아들 한스 슈바르츠. 독일 귀족 소년 콜라딘 폰 호헨페스.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의 시대를 다룬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지금까지 널리 읽히는 책의 하나. 1930년대 독일을 배경으로 유대인 소년과 독일 귀족 소년의 우정을 그린 소설.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가 프레드 울만. 그의 삶이 담긴 대표작 드디어 출간. 전 세계 20개 이상 언어로 번역. 유럽에서만 매년 10만 부 판매. 프랑스, 이탈리아 청소년 필독 도서. 일본 학교도서관협회 선정 추천 도서. 더 많은 독자들이 읽어야 할 놀라운 작품. 이언 맥큐언 작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이며 정말로 감동적이다.
존 보인, 작가,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의 원작자. 나치즘의 시대를 다룬 가장 밀도 있는 작품 중 하나, 청소년 독자들에게 망설임 없이 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설이다. 잡지 르몽드. 도서명 동급생. 저자 프레드 울만. 출판사 열린 책들. 어떤 연애는 우정 같고 어떤 우정은 연애 같다. 쇼코를 생각하면 그 애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었다. 최은영 첫 소설집 쇼코의 미소. 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관계가 끝날 때마다 나는 누가 떠나는 쪽이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생각했다. 어떤 경우 나는 떠났고 어떤 경우 남겨졌지만 정말 소중한 관계가 부서졌을 때는 누가 떠나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지나고 사람들은 떠나고 우리는 다시 혼자가 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억은 현재를 부식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해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한다. 나는 그 말을 언제나 기억한다. 제5회 젊은 작가상 수상. 도서명 쇼코의 미소. 저자 최은영. 출판사 문학동네. 육 분 클래식. 세계 고전 문학을 6분 안에 담다. 에피소드 17.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메이콤은 오래된 읍이었다. 동네 사람들 서로가 어제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 어느 가문인지만 말하면 곧장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이곳에서 어린 소녀 스카웃은 자신보다 4살 많은 오빠 잼과 여름방학마다 놀러오는 딜까지 셋이 함께 소꿉친구로 지냈다. 집에서 아버지인 변호사 에티커스 펀치와 밤 늦게까지 책을 읽는 게 전부인 하루였지만 스카웃에게 즐거운 일이 없지는 않았다. 바로 오빠와 함께 하교하는 길에 아서 레들리의 집 앞을 지나는 것이었다. 키는 발자국으로 미루어 봤을 때 2미터 좀 안 되고, 식사는 손에 잡히는 대로 다람쥐나 고양이, 날고기를 먹어. 그래서 손에는 언제나 핏자국이 묻어있지. 아서 레들리는 집안에 틀어박혀 절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개구쟁이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했다. 오죽했으면 스카웃은 잼 그리고 딜과 함께 그를 집 밖으로 꿰어내는 놀이를 하다 에디커스 펀치에게 크게 혼난 적도 있을 정도였다. 여름이 오자 메이콤의 분위기는 날로 흉흉해졌다. 에디커스 핀치가 흑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눈총을 쏘고 비난하며 한마디씩 하고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내일 그자를 군 감옥으로 이감합니다. 말썽이 생길 것 같진 않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죠. 에디커스, 자네는 이 사건에서 얻어낼 게 하나도 없어. 이번 사건은 간단했다. 흑인 남자인 톰이 백인 여자 메이엘라 유얼을 폭행하고 강간하려 했고, 메이엘라의 아버지인 유얼이 나타나 이를 말렸다. 그렇게 진실이 밝혀질 재판 당일, 백인들이 먼저 1층으로 입장하고 흑인들은 흑인들의 지정 발코니석에 있었다. 첫 증인으로 신고를 받아 출동했던 헥테이트 보안관이 나왔다. 어떤 식으로 얻어맞았죠? 당신을 마주보는 쪽에서 왼쪽이라는 겁니까? 에디커스 핀치는 집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처가 얼굴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핀치 변호사님, 그녀의 오른쪽 눈이었습니다. 그녀의 그쪽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신고자인 유얼이 나왔다. 저 검정 깜둥이 녀석이 발정을 해서 우리 메이엘라를 덮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에디커스 핀치는 유얼의 거친 말에도
이성적으로 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의 이름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유월은 왼손으로 서명을 했다. 증인은 왼손잡이로군요. 세 번째 증인으로 메이엘라가 나왔다. 누가 증인을 구타했습니까? 톰 로빈슨입니까? 증인의 아버지입니까? 그녀는 판사와 변호사가 자신을 놀린다며 울어댔고 횡설수설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굴었다. 저 깜둥이 녀석이 날 겁탈했어요. 당신들은 모두 악취 풍기는 비겁한 겁쟁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증언으로 흑인인 톰이 나왔다. 그는 왼손이 기형적으로 작았는데 이는 어린 시절 다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톰은 오히려 메이엘라가 자신을 덮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신은 곧장 달아났다는 말에 에디커스 핀치가 왜 달아났느냐고 바로 물었다. 변호사님도 저처럼 깜둥이였다면 겁이 났을 겁니다. 흑인인 톰이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오히려 메이엘라가 톰을 유혹하는 것이 발각되어 유월이 그녀를 때린 것이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법원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에디커스 핀치는 이 불합리한 판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겨 법정의 뒷길로 나설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항소를 준비하는 중에 톰은 탈옥하다 사살됐다. 톰은 백인들의 기회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기회를 택하려고 한 거야. 그가 이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가 그것뿐이었으니까. 얼마 뒤 유월은 에디커스 핀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 에디커스 핀치는 그는 절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했으나 그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었다. 유월이 에디커스 핀치의 아이들을 노린 것이다. 늦은 밤 스카웃과 잼은 학교 축제에서 돌아가던 길에 칼을 든 유월과 마주쳤다. 스카웃은 할로윈 복장에 갇힌 채 오빠 잼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오빠 쪽에 큰 소란이 끝나자 누군가 스카웃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서 레들리였다. 그는 유월의 시체는 길바닥에 두고 곧장 잼과 스카웃을 챙겨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서, 우리 애들을 구해줘서 고맙네. 이 작고 오래된 메이콤에서 잊혀진, 집 밖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 소문만 무성한 남자를 보고 에디커스 핀치는 감사 인사를 했다. 노태운 문학평론가. 앵무새 죽이기는 20세기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문제를 넘어서 잘못된 신념으로 점철된 부당한 사회와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총을 가지게 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용기, 불가피하게 쏘게 되더라도 해가 되지 않은 앵무새는 절대 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같은 것들 말이죠. 다름을 존중하고 또 옳음을 견지하면서 부당함이나 불의에 저항하는 삶의 태도가 결국 한 인간을 성장시키고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이 소설은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꽤 많은 인물과 사건 또 소재가 등장하지만 매우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이 이야기의 긴장과 흥미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인상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명 앵무새 죽이기. 저자 하퍼리. 출판사 열린책들. 1932년에 쓴 2540년.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포드기원 632년, 즉 2496년.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 유리병 속에서 보육되고 부모도 모른다. 사회 구성원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의 5계급으로 분류되어 태어날 때부터 조작된 지능의 우열만으로 장래의 지위가 결정된다. 출산이나 모유 수유 같은 것들은 경멸하고 아무 이성이나 죄의식 없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세상. 고민이나 불안은 정제로 된 신경안정제, 소마로 해소하는 꿈같은 이상세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버나드와 그의 친구 헬름 홀츠는
상층 계급이지만 신체적, 정서적인 이유에서 사회로부터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지식인들이다. 어느 날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버나드와 베타 계급의 렌이나, 그들 앞에 보호구역에서 자라난 존이라는 야만인이 등장한다. 존은 보호구역, 종교가 있고 일부 일처제가 있는 세계에 잘못해서 들어오게 된 문명세계의 여자를 어머니로 가진 인물로, 그가 글을 배울 때 그가 가진 유일한 책이었던 셰익스피어를 읽으며 문명세계인들과는 다른 감성의 소유자로 자라난다. 존과 그의 어머니 린다를 문명세계로 데리고 돌아온 레니나와 버나드. 야만인의 존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문명사회로 인해 버나드는 인기를 얻고 적응하지 못했던 문명세계에 만족해한다. 그러나 존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문명세계에서 자란 레니나는 존이 원하는 정신적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육체적인 사랑만을 추구하고, 문명세계로 돌아온 존의 엄마 린다는 소마에만 의존하다 중독되어 죽게 된다. 통제된 질서와 강요된 안정에 강한 환멸을 느낀 존은 문명사회에 실망하게 되고 홀로 서려고 하는데, 모두가 꿈꾸는 멋진 신세계, 문명세계의 야만인 존의 선택은 도서명 멋진 신세계. 저자 올더스 헉슬리. 출판사 소담 출판사. 고래인. 이상하다. 엄마가 사라졌다. 엄마의 알로에 가게가 주인 없이 텅 비었다. 요즘 엄마가 수상하다. 발갛게 상기된 얼굴, 슬며시 올라간 입꼬리, 귀를 물기도 하고 가슴 같은 곳. 춤을 추다가 슬쩍슬쩍 뻥가시네. 정말 뻥까시네. 엄마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 엄마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사업에 실패한 아빠가 멀리로 일하러 간 사이, 답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던 엄마가 정말 유혹에 빠진 걸까? 제비 같은 아저씨들과 춤바람이 난 걸까? 음침한 굴속 같은 무도장에서 엄마를 구해야 한다.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대체 어딨어? 하지만 신데렐라의 화려한 마법보다 더 아름답게 변신한 엄마. 고단한 현실 위에서도 서로를 지키려 피어나는 반짝이는 마음들.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 고래 뱃속 창작동화 8번째. 도서명 9시 신데렐라. 저자 박윤우. 출판사 고래 뱃속. 고래인. 네, 안녕하세요. 먹고 놀고 그리기를 좋아하는 신수지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렸을 적서부터 그림을 그리며 잘 그린다고 하니까 그 칭찬을 계속 받고 싶어서 그리면서 미술대학까지 나왔고요. 큐레이터를 하게 되었는데요. 큐레이터를 하다 보니까 그 박물관 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학문적인 깊이를 다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학원에서 이제 박물관 학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면서 제가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물관, 김치 박물관으로 가게 되고, 김치 박물관에서 그래서 열심히 또 김치 박물관이니까 막 김치를 막 엄청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현재의
아이랑 같이 놀면서 일을 하는 놀이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제가 글을 쓰게 되었어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을까 싶은데 지금 저는 그림도 그리고 먹고 놀고 글도 쓰고 그 모든 것이 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의 자기소개는 계속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첫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출간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담아서 글을 썼는데 그게 막상 나오니까 어떤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져서 잘 얘가 살아남아야 될 텐데 이런 걱정도 되고 설레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아이가 너무 스스로 하고 있지 않고 저 혼자서만 너무 구체적으로 막 주체성을 갖고서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에서 아이가 잘 스스로 하기 위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를 해주세요. 이 책은 손이 바느질을 해서 인형을 만들고 있고 아무런 글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형이 한 아이가 되어 가면서 갑자기 엄마 소리를 질러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혼자 하지 않는데요. 씻는 거, 옷 입는 거, 먹는 거 혼자 다 하지 않고 엄마가 하게 되거든요. 노는 것도 심지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점 공이 되어 가는데요. 이 공이 되어 가다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자립하고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엄마를 만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잘 해냈구나 라는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꼭 끌어안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구상하면서 중점에 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구상했습니다. 아이가 공이 되는 설정은 어떻게 떠올리셨나요?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정말 콩알만한 공인데요. 그 공에 이제 눈, 코, 입이 생겨나고 태어나서 아이를 이제 정말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제가 아이를 처음에 가졌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이 아이한테는 뭔가 이런 태화를 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제가 등교를 시켜야 되니까 저의 이 미션은 등교를 시켜야지만 완수가 되는데 아이는 너무 느긋하니까요. 그래서 아이한테 오늘 엄마 밥 먹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밥 막 먹이는데 그것마저도 아이가 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씹어야지 너 그러다 팔 없어진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정말 이러다가 팔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섬뜩해서 이러다가 팔이 없어지고 계속 걷지 않으면 다리도 없어지고 그럼 점차 둥글둥글 공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굴러가면서 마주하는 위기 상황들을 현실에 연결시킨다면? 제가 그 기획하는 일을 자주 이제 하는데요. 그 제가 생각한 것을 다른 상대방한테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말을 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는 네 되게 좋네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획을 그냥 처음에 말이 아니라 먼저 글로 보내고요. 그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돌불이나 덤불숲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게 아마 상황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책 속의 엄마는 작가 본인이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네. 100% 부인하고 싶지만 120%인 것 같기는 해요. 하나 좀 틀린 게 있다면 제가 놀이부심이 있기 때문에 놀이는 아이랑 같이 놀고요. 그냥 저 혼자서 놉니다. 네. 책 속에 엄마가 나갔다는 독자들이 계셨나요? 제가 지금 8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되게 저하고 비슷한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맨날 이번만이야? 아니면 오늘만이야? 특별하게 하면서 아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놀아주고 하는데 그게 내 모습 같았다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안에서 이 아이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림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찾아 나가는 것 같았었어요. 작가님은 스스로 하는 어린이였나요? 아이들이랑 놀다 보면은
그 돌산에서 하도 놀아서 되게 좋은 옷을 항상 입고 가서 엉덩이가 빵꾸 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미용실 놀이를 하고 진짜로 머리를 잘라줘서 그 엄마들이 집에 와서 저희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시기도 하고 조금 유별났었는데,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뭔가 머리를 하는 것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늘 수지 미용실은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스스로 크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스스로 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그 공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뒤에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조력자라는 말이 무언가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조금 한 발치에서 떨어져서 봐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스스로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한 발치에서 속이 터지고 빨리 무언가 답답하더라도 그냥 한번 숨을 쉬고 뱉어내면서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늘 안 돼요. 그래서 늘 근데 그거를 알고 있고 계속 그걸 자기 검열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약간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정신적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제가 육체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되게 독립적일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 정신도 되게 독립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저의 정신이 누군가랑 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제 자신이 서 있을 때가 진짜 독립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 혼자 있을 때도 어떤 것에 좀 너무 휘둘리지 않고, 같이 있을 때도 제 스스로가 좀 안식을 느끼면서 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독립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구상하셨나요? 결말 장면은 아이가 어쨌든 엄마의 손을 계속 타다가 어떻게 상황적으로 굴러가다가 지금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감각들이 있어요. 그 감각들이 온전히 다 발휘돼서 엄마랑 만나기를 바랬었기 때문에 아이가 두 발로 뛰어서 엄마를 두 손으로 와락 안고 마음을 대면서 엄마한테 입 맞추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엄마도 조금 성장한 아이를 만날 때 대견함으로 온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포옹으로 끝났어요. 그림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마중물 같은 게 필요했고, 그게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글만 적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아웃풋으로 나오기를 바랬고, 그래서 스스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예술 매체와 다른 그림책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다른 전시장이나 공연을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거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책을 제가 바로 침대 옆에 두면 언제든지 제가 자기 전에 늘 볼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하게 제가 원하는 부분서부터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특별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책 말고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열정은 체력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체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아이 소풍 갈 때 포켓몬 도시락 싸는 걸로 새벽 5시 반까지 열정을 불살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일하는 곳에서 새로운 놀이터 만드는 걸로 열정을 불살라서 지금 아이들이 되게 재미나게 놀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시간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열심히 마사지도 받고 책도 보고 전시도 보고 그렇게 되게 온갖 군데 열정을 계속 뿜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도시락을 좋아했나요? 이게 제가 또 그걸 하기 전에 항상 썰을 많이 풀어요. 엄마가 그랬는데 아이가 되게 기대했고, 그날 딱 일어나서 보고서 우와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제 소풍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피카츄가 남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왜 피카츄 안 먹었니? 그랬더니 너무 아까워서요. 퇴근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길, 엄마 이렇게 이제 힘들게 싸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엄마가 그냥 도시락만 싸주면 그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나는 힘들지 않았어. 물론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긴 했지만 엄마 이 시간에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 너가 그것 때문에 되게 뭔가 불편한 마음이나 죄책감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이야 라고 했더니 아이가 그러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조금 더 상황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도시락을 본 선생님들이 어머 너희 엄마 너무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런 것들이 되게 즐겁다고만 생각했는데 주위의 반응을 계속 겪으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되게 좀 발동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사실 한 거니까 나는 되게 즐거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림책으로 아이들에게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그 길은 정말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정말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되게 좁은 일방통행 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되게 복잡한 교차로이기도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길을 여정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가 겪는 그 성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길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길을 가기를 바라요. 아이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그 청각으로 새를 만나면 좋겠는데 과연 새가 어떻게 울까 하다가 이 아이한테 근데 새가 어떻게 울지?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새는 휘휘호 하고 노래 부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가 웃다 울다 라는 개념으로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 그래 새는 노래 부르는구나. 그리고 그냥 짹짹짹이나 막 깍깍이 아니니까 외려 제가 그 친구가 되는 새는 휘휘호가 정말 좋겠구나 싶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책이 다 나온 다음에는 주위에서 이 아이가 너냐라는 질문에 아이가 자기는 그 아이가 아니라며 계속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가도 그 아이냐 그러면 딱 이렇게 되는 그런 몇 번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림책 작업은 언제 하시나요? 네, 저 보통은 좀 야행성이라 밤에 하는 거 좋아하고 잠자기 직전에 좀 늦은 새벽에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샤워할 때. 네, 그때 되게 수분, 이게 물이 저한테 닿으면 제가 물 숫자도 아닌데 그렇게 물이 저한테 주는 그 편안함과 뭔가 깨어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속에서 이렇게 놀 때, 수영할 때나 아니면 샤워할 때나 아니면 욕탕에, 지금은 사실 목욕탕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됐는데 목욕탕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운전할 때 바깥에 이런 배경들 보면서 그때에 또 들어진 생각들도 있고요. 스스로는 무엇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스스로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요번에 나온 그림책 이름이 스스로이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해낸 것 중에 가장 좀 자신 있어 하는, 혹은 아니면 지금 자랑스러운 게 네, 스스로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림책이다. 그리고 그 스스로 그림책을 통해서 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스스로 그림책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짧은 글이지만 그 글 말고 그림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잘 봐주시면 또 재미있는 장면들 속에서 이야기를 꺼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깝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그리고 아이로서, 그리고 엄마 아이가 아니어도 그냥 나로서 그 책을 자주 가깝게 보시면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깝고 자세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아이가 스스로 많은 것을 하게 되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제에 주목하게 된 이유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결혼 전 어린이와 가깝게 지내는 일을 하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키워야지, 지켜봐줘야지 라고 양육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양육 가치관과 반대되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참 어렵고 막막하였습니다. 아이 스스로 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제 모습과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섬뜩하게 든 생각을 잊고 싶지 않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성장한 아이는 책의 마지막에 엄마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에 특별히 싣고 싶었던 의미가 있으신가요? 엄마의 마음속에 아이에 대한 대견함이, 아이의 마음속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그려지길 원했고 그들 사이에 이전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를 향한 길은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길을 떠나는 아이와 엄마에게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유요. 기다릴 수 있는 정신적 여유, 시간적 여유요. 그리고 용기요. 스스로 해보겠다는 도전적 용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용기요.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엄마.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아이. 스스로 서야 할 때가 다가오면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가 온몸과 마음으로 부딪혀볼 용기를, 엄마는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어도 괜찮다는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엄마와 아이는 그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서기를 배우고 나면 우리는 다시 진정으로 함께일 수 있다는 것을요. 도서명 스스로. 저자 신수지. 출판사 고래뱃소. 고래인. 나무의 숨소리는 어떤데? 수화거려. 꼭 파도 소리 같아. 쌀 씻을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정말 듣기가 좋아. 너무 아름다워. 나도 그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우리 교실엔 우당탕탕 사건을 벌이고 다니는 5 친구들이 있어요. 고슴도치 왕따 나세미. 안녕, 도끼야. 배고파? 잘 지냈어? 햇살 같은 바보 바울이. 알겠어요, 엄마. 마마보이 왕자 영훈이. 흥, 잘난 척하더니 쌤통이다. 자존심 넘버원 미란이. 으야, 뭐야? 우리들의 일그러진 일장 욱진이. 정글처럼 혼란스럽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친구들은 어떤 오해와 시련을 만나게 될까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교실에서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자 친구들 안에 숨겨진 진짜 마음이 조금씩 들려와요. 친구들의 속마음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면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우당탕탕 좌충우돌 막막하던 학교 생활이 실은 친구들의 용기와 진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친구들의 속마음을 헤아릴수록 귓가를 간지럽히는 정체 모를 속삭임. 나샘, 최나샘,
너무하네. 나세마 여기야. 여기라고. 우아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나샘. 기집애. 너하고 같이 이 반으로 온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니? 너, 샘. 과연 이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친구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속삭임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고래뱃속 창작동화. 도서명 우당탕탕 정글교실. 저자 임다솔. 출판사 고래뱃속. 나도 모르는 사이 상황에 맞는 기능을 사용해요. MBTI 유형에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있어요. 주기능, 개인 성격의 전체적인 방향. 3차 기능, 내겐 미숙한 심리 기능. 스트레스 상황에서 팡하고 터지는 열등 기능. 열등 기능은 가장 덜 발달된 나의 무의식과도 같은 영역입니다. 이성적인 ISTJ의 열등 기능은 N이 외향적 직관이에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ISTJ는 익숙하지 않은 외향적 직관으로 행동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열등 기능을 잘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대화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버린다든지, 충동적인 소비를 한다든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등 기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기능을 사용해요. 부기능인 T, 외향적 사고를 통해 ISTJ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기능은 주기능 다음으로 잘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ISTJ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T, 외향적 사고를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생각하고 움직여요. 텀블벅에서 만나요. 도서명 MBTI 유형별 스트레스 해소법. 저자 윤서영. 출판사 커리어북스. 마음을 언어로 비추면 어떻게 될까? 언어예술가 존 캐닉. 아직 이름 없는 감정들의 영혼을 불어넣다. 삶이 너무 평화롭게만 느껴질 때 두려워서 안달하게 되는 마음. 하모노이아.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느껴지는 역설적인 안도감. 라이든 프로이데. 나와 일상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김소연 시인, 신영철 평론가 강력 추천. 일간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황유원 시인의 아름다운 번역.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오래 겪어온 슬픔들이 이름을 얻고 거기 놓여 있어서 너무 좋아 계속해서 웃었다. 김소연 시인. 읽으면서 뭔가 뺏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책 앞에서 느끼는 허탈한 쾌감. 신영철 문학평론가. 정의하지 못할 모호한 슬픔은 없다. 지금껏 보지 못한 섬세한 감정들의 향연. 마음속 혼란을 언어의 질서로 꿰매다. 도서명 슬픔의 이름 붙이기. 저자 존 캐닉. 출판사 윌북. 생각하면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 밥 프록터, 불안 무엇인가? A truly successful life is a lot like art. It's beautiful, it's intentional, and of course it's meaningful. Living a happy, full, successful life is an interesting subject. It really is, because it's something that everyone wants, but very few ever master. And of course, everyone has their own version of what success is, their own view of what success would look like and mean to them.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makes this so special. I have spent 55 years studying this subject, studying it like a scientist. And I've taken and put
the experience and the study that I've had between the covers of this book, The Art of Living. And I really believe it is an art, and it's something that everyone can master. It's something I believe you want to master. I believe there's something in you that wants you to master this thing called life. And it is an art. It's very special. It can be very special for you. It has been for me for over 80 years. Open the covers of the book. Make up your mind that you're going to step right into it. And you're going to take and add a whole new dimension to your life. You're going to get involved in the art of living. 도서명 밥 프록터 불안 무엇인가? 저자 밥 프록터. 출판사 윌북. 이 이야기는 평범한 중학생이던 키티와 아빠 엘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밝은 막내 키티에게 찾아온 공황과 우울증.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을 돌보던 아빠와 함께 굽게 된 빵. 물과 밀가루가 만나 반죽이 되고 반죽이 오븐 안에서 노릇하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며 키티의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렇게 시작된 베이킹은 위로를 주는 빵집 오렌지 베이커리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과 가족의 사랑. 기꺼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는 베이커들. 깊은 슬픔의 파도를 지나온 키티가 안겨주는 명랑한 위로를 함께 나눠요. 직접 개발한 55가지 빵, 쿠키 레시피들과 키티의 유쾌한 요리 철학들까지. 미국 인터넷 플랫폼 아마존 요리책 분야 베스트셀러 1위. 에세이스트 김온비, 소설가 백수린,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 추천, 화제의 에세이. 영국 신문 타임스 선정 2022년 최고의 푸드북. 아빠와 딸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꾼 베이킹 이야기. 위로를 주는 빵집. 도서명 오렌지 베이커리. 저자 키티 테이트, 엘 테이트. 출판사 윌북. 무당벌레 무무가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며 밖을 내다보았어요. 이제 가을이 끝나려나 봐요. 곧 손님들이 오겠구나. 곤충 호텔의 문이 활짝 열리자 무당벌레 가족들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우린 하늘소 애벌레예요. 여기서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수리나무방. 애벌레들은 상수리나무 침대를 뽀득뽀득 갉아먹곤 금세 잠이 들었어요. 이어서 또 다른 곤충이 호텔을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아, 번데기 손님들이시군요. 저희가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단풍나무방. 번데기 손님들은 포근한 단풍잎을 덮고 누웠어요. 똑똑. 저는 알을 낳아야 해요. 제가 묵을 방이 있을까요? 그럼요. 천천히 저를 따라오세요. 신갈나무방. 알을 낳기에 딱 좋은 방이군요. 딸까. 불이 꺼지자 곤충 호텔의 긴 밤이 시작되었어요. 긴 잠을 자고 나면 곤충들은 어떤 모습으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될까요?
곤충 손님들의 몸과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포근한 공간. 도서명 곤충 호텔. 저자 한라경. 출판사 소원나무.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홀로 살던 시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돌연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시어머니의 작은 집뿐이다. 교회에 있는 방 3개와 주방 하나에 20평 남짓한 시어머니의 집. 주인공 모토코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한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 싼 게 비지떡. 이에 맞게 집에는 엄청난 양의 옷가지, 식료품, 전자제품 등이 집안을 점령하고 있다. 모토코는 시어머니가 남긴 방대한 양의 유품에 절망하며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한편, 유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세상을 떠난 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계속 비교하게 된다. 그러던 중 기대치 않게 단지 주민자치회 부회장과 이웃의 도움을 받게 되고, 생전의 시어머니가 매일 그날의 일들을 적은 공책을 발견하면서 그간 그녀가 생각했던 시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의 시어머니를 알아가게 된다. 6월 15일 야에코 씨한테 전화옴. 단지 건너편 카페에서 차 마시자고. 유품을 정리하며 천천히 밝혀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이 물건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유품 정리의 시간.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통해 모토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작가 가키야 미우는 이 책을 통해 단절된 현대사회에 뜨거운 메시지와 위로를 던진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를 떠올리게 하는 이별과 죽음에 대한 따뜻한 위로. 도서명 시어머니 유품 정리. 저자 가키야 미우. 출판사 문예춘 주사. 이 책에는 태어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희망차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온몸이 찢기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모두를 향한 기운찬 응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발하고 기운 넘치는 그림책. 태어나는 법의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두 딸의 엄마로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것들에게도 나름의 힘이 있다고 믿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자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사이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태어나는 법은 생명이 탄생하는 다양한 순간들을 생명의 입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식물들이 싹을 올릴 때 그 에너지를 보신 적 있나요? 마치 땅 속에서 주먹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퍽퍽 소리를 내며 땅을 뚫는 힘. 이것이 태어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생명의 태어나는 순간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작품은 앞면지와 뒷면지가 동일한 구성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듯한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 또한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신 걸까요? 네,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죠. 하지만 그 하늘은 서로 다른 하늘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같은 하늘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읽어도 좋은 장르인데요. 생명 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 특별히 권해주고 싶은 독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읽어주기를 바라시나요? 누구? 안녕? 독자다. 같이 읽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부터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법이 궁금하다면 그림책 작가 사이다가 전하는 기발하고 유쾌한 이야기. 도서명 태어나는 법. 저자 사이다. 그림 사이다. 출판사 모래알 키다리.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